구매력 평가하고 이자율 평가를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환율 제도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가겠습니다. 대칭적으로 이해하면 좀 쉬우니까. 구매력 평가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에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상품이 교역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환율이 결정돼. 이자율 평가는 국가 간에 자본 거래 과정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환율 결정이다. 결국은 둘 다 환율 결정 이론인데 가장 단순한 환율 결정 이론이에요. 둘 다. 이 구매력 평가는 이렇게 P equal EPF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P equal EPF. 자국 상품 가격과 환율을 감안한 외국 상품 가격이 같아진다는 것인데, 이걸 다시 써보면 요 PF분의 P 이렇게 되면서 국산품 가격과 외국 상품의 가격, 외국 상품의 가격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국산품과 외국 상품의 가격의 비율이다. 이자율 평가는, 이자율은 국내 투자 수익이에요. 도출 과정은 이런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요 국내 투자 수익률을 대표하고, 이자율은 국내 채권 하나 사면 이자만큼 준단 말이에요. 이자율만큼. 외국은 여기 F로 쓰겠습니다. 외국의 이자율. 그리고 항상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환율이 계제가 돼요. 환율이. 이것도 도출을 해야 되는데요. 결론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예상 환율 변동률 이렇게 불러요. 예상 환율 변동률. 혹은 예상 환율 절하율. 이게 같아진다는 게 이자율 평가고요. 국내 투자 수익과 여기는 당연히 해외 투자 수익이고, 국내 투자 수익과 해외 투자 수익이 같아진 상태에서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고, 이걸 간단하게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을 두 개를 요 P 여기는 E.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을 하나 표시를 해. 이거를 P equal EPF 이렇게 써가지고요. EPF 이렇게 써서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는 궤적 이렇게 합시다.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는 궤적. 그러면 물가가 예를 들어서 P0의 물가 수준이라고 한다면, 구매력 평가가 성립한다면 환율은 E0의 환율 수준이어야 된다. 이런 점을 A점이라 합시다. A점. 물가가 P0면 환율은 E0여야 된다. 이런 점이라면요. 이런 점 한 점 찍어서 B점이라 한번 해봅시다. A점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아? P하고 EPF가 같아서, 요 EPF가 같아서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는 점이에요. 요 구매력 평가가 성립되는 궤적 위에 한 점이니까 A점은. 그런데 B점이라면, B점, 우리 조정 과정을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B점이라면 물가는 P0인데 환율이 E1이네요. 물가는 P0인데 환율은 E1이야. 그러면 물가하고 환율을 감안한 해외 물가하고 비교해 봤다면 국내 물가가 더 높지. 왜냐하면 환율을 감안한 해외 물가 수준이 여기이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더 높아요. 이렇게. 아까 P는 뭐라 그랬어? 국산품 가격이라 했어요. 요 PF는 외국 상품이야. 국산품이 비싸요? 외국 상품이 비싸요? 국산품이 비싸지. 그럼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국산품 잘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잘 안 팔리지. 비싸면 잘 안 팔려. 이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잘 안 팔려. 그러면 이렇게 써요.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잘 안 팔려. 그 말은 수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 상품은 값싸니까 잘 팔리겠지. 수입은 많아지겠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가 됩니다. 이 경상수지를 우리가 NX 혹은 CX 쓸 수 있는데 NX 경상수지가 요 적자가 돼. 요 얘기를 좀 보세요. 이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은 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은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것은 경상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까 수출을 많이 하면 외환의 공급이 는다 그랬어. 수입을 많이 하면 외환의 수요가 는다 그랬고. 그러면 이거는 외환시장에 수요가 많겠어요? 공급이 많겠어요? 어? 수요가 많아? 공급이 많아? 이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 경상수지가 수출은 외환의 공급을 결정하고 수입은 외환의 수요를 결정한다 그랬어. 그런데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수입이 더 많다고요. 그럼 외환의 수요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외환시장에 뭐가 발생해?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외환의 가격이 환율이라 그랬는데 환율 어떻게 될까요? 외환의 가격의 환율? 아까 수요가 많으면 수요성 우측 가면서 환율이 어떻게 됐었어? 상승했잖아요. 요 2원은 균형 환율이 아니라는 거지. 환율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승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면서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A점으로. 그래서 항상 요 구매력 평가 이 궤적으로 온다고. 구매력 평가가 항상 성립한다고. 언제 국가 간의 상품 교역이 자유로우면 첫 번째 써놔요. 어떤 가정이 첫 번째 국가 간의 상품 교역이 어떠면 자유로우면. 두 번째 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전혀 없으면. 두 번째 가정.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국가 간의 상품 교역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두 번째 상품 교역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트랜잭션 코스트, 이 거래 비용이 전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한데 그 두 가지 조건 하에서 구매력 평가가 항상 성립합니다. 여러분, 국가 간 상품 거래에서 실제로는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거래 비용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었어. 현대자동차 물건 만들었어. 그럼 미국 갖다 내다 팔려고 그래. 뭐가 들어? 어? 그렇죠. 관세 생각하기 전에 일단 물건을 싣고 가야 되는데 보통은 배로 싣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운송비가 많이 들어. 운송비가. 두 번째, 이 격지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는 해상 위험이 많습니다. 소말리아 근처를 가다가 누굴 만나버릴 수 있어? 해적을 만나버릴 수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수출 상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보험을 듭니다. 수출 보험을 들어.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에 다 갔어. 그런데 뭘 통과를 해야 돼?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돼. 그래서 관세 장벽, 무역 장벽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런 거래 비용이 있는데 그 거래 비용이 없다라는 게 이 구매력 평가의 기본 가정이에요. 첫 번째, 상품 교역이 완전히 자유롭다. 두 번째, 거래 비용이 전혀 없다. 이자율 평가를 좀 보면 이자율 평가는 여기가 환율이고요. 여기가 이자율입니다.
환율이고 이자율이야. 자, 국내 투자 수익은 국내 이자율에만 결정돼요. 여기 환율이 전혀 국내에 투자하니까 환율이 전혀 계제될 이유가 없어. 요 이자율만 보고 국내 투자를 해. 그래서 환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요 국내 투자 수익 곡선이 환율의 완전 비탄력적인 국내 투자 수익 함수가요. 여기는 국내 투자 수익 함수를 요 국내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국내 투자 수익 함수를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 해외 투자 수익 함수를 요 R, F 이렇게 해외 투자 수익 함수. 국내 투자 수익 함수는 국내 이자율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환율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 비탄력적인 투자 곡선이다. 해외 투자 한번 볼까요? 해외 투자는 이 환율이 어디에 있어? 분모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 다시 썼으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RF 또 쓸 필요는 없는데요. 이해를 위해서 1이죠 이게. 요 2분의 2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환율이 상승하면 전체 요 값은 떨어지죠. 따라서 환율과 역외관계에 있는 해외 투자 수익 함수,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투자 수익은 떨어지는 이런 역관계에 있는 해외 투자 수익 함수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RF 해외 투자 수익 함수. 자, 얘와 얘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뭐가 결정된다? 국내 투자 수익과 해외 투자 수익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진다는 이론이야. 이게 이제로 균형 환율. 이 이자율 평가는 국가 간의 모든 자본 거래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R0야. 최초 A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핵실험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의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좋아져요? 더 나빠져요?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가중되니까 더 나빠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국으로부터 자본이 빠져 나가거나 해외에서 자본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그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날린다는 것은 이게 변한다는 건가요? 이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자율은 채권 수익률이 안 변해. 안 변해 이거는. 그런데 요거요. 요 예상 환율은 이 통화 가치에 대한 예상, 환율에 대한 예상은 경제 전반에 모든 정책이나 충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북 리스크가 커지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면 써나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커지면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를 반영하는 게 환율에 대한 예상인데요. 이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환율 상승이 자국통화 가치 하락이라고 그랬어. 대북 리스크가 커지면 자국통화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R equal 원래는 RF 플러스 2분의 E expectation 마이너스 E. 원래는 이게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이자율 평가가 성립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충격이 왔어? 요 예상 환율 상승이라는 충격이 왔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국내 투자 수익보다 어디 투자 수익이 높아져? 해외 투자 수익이. 그래서 쓰세요. 요 해외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어때죠? 높아져.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가라면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를 늘릴 거예요. 해외 투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해. 아까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국내 원화를 가지고 해외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뭘로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하고 투자했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 자본을 그걸로 보내야 된다 이것입니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 자본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외환의 공급이 느는 거예요? 수요가 느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뭐를?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가지. 달러를 사서 해외로 나가. 그래서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외환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환율이 어떻게 돼? 상승합니다. 이렇게. 자, 요 곡선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국내 이자율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뭐가 변했어? 요 해외 투자 수익을 구성하는 예상 환율이 변했는데, 요 해외 투자 수익을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요 RF, 요 해외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예상 환율이야. 예상 환율이 어떻게 됐어? 상승했지. 그래서 E0 expectation에서 이렇게 예상 환율이 올라가요. 요 R0F에서 R1F로 이렇게. E1 expectation, 예상 환율 이렇게. E1 expectation. 예상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해외 투자 수익이 높아지면서 요 새로운 균형 환율 수준으로 E1으로 이렇게 환율이 올라간다. 왜 올라간다고? 최초에 주어진 환율 수준에서는 이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A 프라임 B 이렇게 한다면 최초에 주어진 환율 수준에서는 요만큼의 투자 수익 격차가 생기고 자본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지. 해외 투자 수익이 높으니까 자본이 유출 빠져나가면서 균형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 이게 환율 결정 이론이라는 거예요. 평면 하나 그려봐요. 똑같이.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한국 경제가 계속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해. 2%의 성장률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금리를 조금 낮추자. 뭐 이렇게 했다고 금리를 낮췄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여기가 ER 환율 해외 투자 수익 환율 투자 수익 평면에 국내 투자 수익 함수는 이렇게 돼 있고 뭐에 영향을 받아? 이자율에만. 국내 이자율만 영향을 받아. 해외 투자 수익은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 해외 이자율에도 영향을 받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했어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외 이자율에 영향을 받고 RF, foreign country. 그 다음에 뭐요? 예상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 값들이야.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지는데 이제로 요 균형 환율이 정해지는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어. 그러면 이게 한국은행의 금리는 여기요. 요 R0의 금리를 낮췄다. 그러면 이 수준에서 국내 투자 수익 함수가 또 수직의 국내 투자 수익 함수가 있겠지. R1. 요. 기준금리 인하했어. 그러면 R0에서 이렇게 R1으로 이렇게 투자 수익 곡선이 좌측으로 가면서 최초에 써놓으세요. 최초에 주어진 E0 환율 수준에서 해외 투자 수익은 이건데 이자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국내 투자 수익은 여기밖에 안 돼서 이 차이만큼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투자 수익 격차가 생기는 거죠. 이 차이만큼이. 따라서 수식으로만 확인해 보면 자본이 빠져나가야 돼요. 들어와요. 국내 이자가 낮아지니까 자본이 빠져나가야지 해외로. 그렇죠. 이렇게 RF 플러스 2분의 E expectation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같았는데 국내 이자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방금과 같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쓰면 되겠죠. 해외 투자 수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해외 투자가 증가하고 자본이 유출되고 외환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상승하는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B점에서 환율이 E1으로 상승. 이 모형은 결국은 국가 간의 이자율 차이가 자본의 유출, 유입을 통해서 균형 환율을 정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
환율이 어디서 결정돼요? 외환시장에서. 그래서 이걸 외환시장의 균형 환율 결정 이론이고요. 여기 구매력 평가하고 똑같이 이자율 평가는 가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정이 뭐라고? 첫 번째, 언제 이게 성립한다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가정이 있어요. 두 번째 가정이 자산 간의 대체성이 완전하다 써놔. 자산 간의 대체성이 완전하다. 자산 간의 대체성이 완전하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국내 투자 수익률과 해외 투자 수익률의 차이에 의해서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투자가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하는 변수는 내가 수익률이 몇 %인가 이 관심이 있겠죠. 두 번째는 투자할 때 뭐에 관심 있어? 이 아까 대북 리스크 얘기한 것처럼 위험이 있냐 없냐, 투자 대상에 위험이 있냐 없냐 이게 관심이 있어. 근데 이자율 평가는 뭘 전혀 고려하지 않냐면 투자 수익률만 고려하고 위험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험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한국에 국채가 있어. 미 재무성 증권이 있어요. 국채하고 재무성 증권이 똑같이 3% 수익률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뭘 사겠어요? 응? 미국 국채를 사겠죠. 왜 그럴까? 미 재무성 증권은 자산 중에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국제시장에 내놓으면 미 재무성 증권은 잘 팔려.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한국의 국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수익률을 준다고 해도 미 재무성 증권과 한국의 국채는 같은 자산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산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산이야. 그 채권의 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신용 위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자율 평가는 전혀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채권 발행자의 신용 이거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그냥 수익률이 몇 %다 이것만 관심. 그래서 아주 단순한 가정인데 그거를 이제 자산 간의 대체성이 완전하다고 이렇게 불러요. 수익률이 똑같으면 무차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서 상품 교육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거래 비용이 전혀 없다라는 게 기본 가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국가 간의 자본 거래에 있어서 거래 비용이 전혀 없다라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트랜잭션 코스트가 전혀 없어. 자본에 있어서 현실은 거래 비용이 많이 있는데 자본 거래 비용 어떤 거래 비용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 뭐 이게 실질 상정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미국에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원화를 자기가 갖고 있는 원화를 뭘로 바꿔야 돼? 달러로 바꿔야 된다. 환전 비용이 듭니다. 환전 비용. 그리고 여러분 은행 가서 돈을 보내면 다른 사람한테 돈 보내면 이체 수수료가 붙죠. 그런데 이 투자라는 것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금 이체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자금 이체 비용이. 또 해외 투자를 할 때 무턱대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그 나라 상황을 잘 봐야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 취득 비용이 들어요. 현실은 이런 환전 비용, 자금 이체 비용, 정보 취득 비용 굉장히 많은 거래 비용이 드는데 이 이자율 평가는 그런 거래 비용이 제로라고 가정을 둔다. 거래 비용이 없어. 아주 엄격한 가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국가 간의 모든 뭘 설명할 수 있다? 자본 거래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고요. ISLN BP로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를 좀 보시냐면 그 평가절하 평가절상 부분하고 중화정책이 나와 있는 거기는 265페이지 그 고정환율제도 별표 하나 하고 고정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특정 단일 통화나 복수 통화에 대해서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다. 시장에 가만 내버려두면 환율이 고정될까요? 아닙니다. 그 위에다 쓰세요. 첫 번째, 중앙은행의 환율 고정의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환율 고정의 법적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변화하는 그런 압력이 가해지면 중앙은행이 반드시 시장에 들어와서 환율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환율 고정을 위해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합니다. 어떤 수단을 활용해서 환율을 고정시킨다?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환율을 고정시킨다. 오른쪽 화살표하고 통화정책을 어디다 배정한다고요? 환율 고정하는 데 배정을 해. 그래서 다른 정책 목표에 전혀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이라든가 GDP라든가 이런 다른 정책 목표에 전혀 통화를 배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고정환율 제도화에서는 항상이라 그랬어요. 항상 통화정책 효과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 먼델 플레밍 모형을 분석해 볼 거예요. 고정환율 제도화에서는 항상 통화정책 효과가 없어. 무력해. 조금 있다가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서 어떻게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지 그 개입 과정에서 어떻게 환율이 고정되는지 좀 보고 넘어가서 266페이지 거기 평가절하 부분 좀 찾아보세요. 평가절하. 거기 이때 고정환율 제도에서 몇 줄 봅시다. 고정환율 제도에서 한 나라가 고정환율 수준을 인상시키는 거, 환율을 상승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자국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이거를 평가절하라고 말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평가절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경상수지가 개선됩니다.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 개선을 가져가고, 반대로 한 나라가 고정환율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요. 자국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 이걸 평가절상이라고 부른다. 중화정책의 거기 밑줄. 중화정책은 거기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거요. 통화량 증가를 방지, 거기다만 밑줄 거나. 통화량 변동을 꼭 증가가 아니라 통화량 변동 자체를 막는 거예요. 이게 중화정책입니다. 외화자산의 증가를 국내 여신의 감소로 상쇄시키는 거. 보통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사고 파는 정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중화정책 그 옆에다 아까 수식서나 NFA 플러스 DA 항등식 H. NFA 플러스 DA 항등식 H. 그래서 순외화자산 이거에다 위로 화살표. 순외화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DA를 아래로 화살표. DA를 줄여서 본원통화 H를 변화가 없게 만든다. 이게 중화정책이다 이랬어요. 거의 개방경제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뭐 이러면서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ISLM BP인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273페이지 BP 곡선만 좀 보겠습니다. BP. 거의 BP가 보세요. 수출하고 수입을 별도로 분리해 놨는데 이렇게 분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쓸게요. ISLM BP. 번호가 아까 몇 번까지 갔어요? 7번? 7번 날짜. 이게 ISLM BP는 먼델과 플레밍이 같은 시기에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 모형이어서 먼델 플레밍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먼델 플레밍 모형.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폐쇄경제에서 ISLM하고 여기다가 BP 외환시장 균형 BP를 포함해서 만들어진 모형인데 이 모형에 가정하고 수식을 잠깐 보면 이 먼델 플레밍은 케인즈 학파입니다. 먼델 플레밍은 케인즈 학파예요. 그래서 ISLM이 가장 중요한 가정이 물가 고정이었던 것처럼 여기도 물가 고정 모형입니다. 물가가 고정돼 있어.
두 번째, 먼델 플레밍이 다른 얘기가 없으면요. 다른 얘기가 없으면 개방 경제는 한데 스몰 오픈 이카노미입니다. 스몰 오픈 이카노미라는 것은 소국 개방이라는 거예요. 소규모 개방이야. 대국 모형도 있냐? 물론 대국 모형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소규모 개방 경제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형을 이자율과 산출량 평면에 보통 표시하는데 먼델과 플레밍, 여기 지금 정운찬 저는 자본 이동성에 따라서 BP 곡선의 형태가 수평일 수도 있고 수직일 수도 있고 우상향할 수도 있는데 이 정운찬 저는 완전 자본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본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다.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워. 수식은 IS는 상품시장 균형식입니다. 상품시장 균형식. 우리가 봤던 것과 폐쇄경제 IS와 하나가 다른데 상품의 총 공급하고 총 수요가 맞아떨어지면 균형인데요. 소비는 Y-T 가처분 소득의 증가함수고 투자도 이자율의 감소함수고 똑같아요. 정부 지출도 외생으로 주어져 있어. 여기가 이제 경상수지가 들어간다는 의미 이것만 다른데 이 경상수지가 방금 보면 X-Q 이래가지고 수출하고 수입을 다 변수값을 따로 지금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수출이 어떻게 되고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 이거 합해서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NX라고 써서 경상수지라고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개 변수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버려 여기다가. 경상수지는 가장 중요한 게 P분의 EPF. 아까 E는 명목 환율입니다. 그냥 환율이야. 근데 물가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실질 환율이에요. 실질 환율. 실질 환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이따 보고 여기 Y라고 쓰고요. YF라고 써. 그래서 IS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LM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LM 굳이 쓸 필요가 없어. LM은 개방경제든 폐쇄경제든 똑같아. 그 다음에 BP 곡선이 외환시장 균형식입니다. 외환시장. 외환시장 균형식이야. BP는 이렇게 써보세요. 여기 경상수지인 NX 하고요. NX. 요 NX는 이렇게 생겼어. 요 변수값은 안 쓰겠습니다. 똑같은 변수값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자본수지는 어떻게 쓴다고? KA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캐피탈 플로우 이렇게 해서 F 쓸 수도 있고 그래서 KA 자본수지. 국가 간의 자본은 국내 이자가 높아지면 자본이 들어오고 해외 이자가 높아지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의 차이에 있어 자본이 움직입니다. 요 RF.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의 차이에서 자본이 움직여.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요거는 이게 공급입니다. 이쪽은 뭐예요? 수요죠. 이게 공급이야. 이건 수요고. LM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LM 곡선도 P분의 M은 뭐고요? 공급이고 LYR은 수요고. 근데 얘가 공급이고 얘가 수요고 이게 아니고 요 국제수지라는 게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고 아까 균형은 얘를 뭘로 보내줘야 균형이라고? 0으로 보내줘야 균형이라 했습니다. 0으로 이렇게. 요게 균형이야. 그래서 반드시 0으로 보내줘야 돼요. 이게 ISLMPP 상품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의 동시균형 모형이다. 상품, 화폐, 외환시장의 동시균형 모형. 하나만 좀 할게요. 여기 요거는 이 위에다 플러스라고 적으세요.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적으세요. 여기다 플러스예요. 자, 요거가 제일 중요한데요. P분의 EPF 요게 실질 환율이라는 것입니다. 실질 환율. 요 실질 환율인데
요 P는요, 국산품 가격이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매를 평가해서 요 국산품 가격이야. 요거는 외국 상품이에요. 요 국산품과 외국 상품의 상대 가격인데 이게 외국 상품과 국산품의 상대 가격인데 만약에 요 실질 환율이 올라간다면 얘가 올라간다면 국산품이 비싸지는 거예요? 외국 상품이 비싸지는 거예요? 분자 외국 상품이 비싸지는 거죠. 그럼 국산품이 더 값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해요.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면 국산품의 가격 경쟁이 높아지면 국산품이 값이 싸고 잘 팔리고 외국 상품은 비싸고 안 팔리고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개선되고요.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두 번째, 요 소득은 어디에만 영향을 주냐면 수입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건 전부 다 뭘로 가? 수입으로 가요. 소득이 증가하면 전부 다 수입으로 가. 그러면 순수출은 뭐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예요. 순수출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감소해.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전부 다 수입의 증가를 통해서 순수출은 감소한다. 경상수지는 적자가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뭐예요? 외국의 소득이죠. 외국의 소득이 증가하면 외국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수출이 늘겠죠. 경상수 흑자다. 요게 ISLM BP 모형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책들을 좀 봐봅시다. 그래프를 평면 하나 그려봐요. 우리가 ISLM 평면 그렸던 것과 똑같아. 일단 IS는 우하향하고 LM도 우상향하고 LM IS와 LM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원래는 폐쇄경제라면 상품과 화폐의 동시균형 이자로 결정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BP 곡선이라는 게 있다. BP가 이렇게 수직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여기 수평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BP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R제로 여기를 Y제로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상품 시장이고 상품 여기는 화폐고요. 외환이고 그래서 상품 화폐 외환 시장의 동시균형점이 이 점이야. 요 A점 상품 화폐 외환의 동시균형점이 A점이야. 요걸 BP0 이걸 BP1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BP1 이 형태를만 집중해서 볼 텐데요. 이 자본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BP가 수평입니다.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 BP가 수평이다. 완전히 자유로우면. 자본이동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으면 전혀 자본이동이 없으면 BP가 수직입니다.
자, 요 이자율이 미세하게 올라가게 되면요. 자본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완전 자본의 경우는 이자율이 미세하게 떨어지면 자본이 전부 다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을 가정하는 게 완전 탄력적인 BP 곡선이다. 이게 완전 자본. 그러면 요 BP1을 중심으로 요 아래쪽 구간이요. 요 아래쪽 구간에서는 이게 국제수지가 균형이면, 국제수지 균형이면, 얘는 아래쪽 구간은 국제수 흑자일까요? 적자일까요? 흑자의 적자의 아래쪽 구간은? 그랬잖아요, 방금. 요 국내 이자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여기는 이렇게 써서요. 항상 BP는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은 상태에서 수평입니다.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은 상태에서 수평이야. 근데 만약에 국내 이자가 이렇게 R1으로 떨어져 버리면 자본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지. 그래서 자본 수지가 적자가 되니까 국제 수지가 이 아래쪽 구간은 적자예요. 요 구간에서는 국제 수지가 뭐라고? 적자 구간이라니까. 요 이자가 높아. 국내 이자가 R2야. 예컨대 R2. 그럼 자본이 들어오겠죠. 자본이 들어오는데 급격하게 들어와. 그래서 요 구간 전체가 국제 수지가 흑자 구간이겠어요. 요렇게 요거는 국제 수지가 흑자 구간이야. 그래서 BP 요 수평의 BP를 중심으로 위쪽 구간은 국제 수지가 흑자, 아래쪽 구간은 국제 수지가 적자. 자, 우리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BP 곡선의 형태가 만약 수직이야. 그럼 자본 이동은 전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국제 수지가 균형의 궤적이니까 여기 균형의 궤적을 벗어나면 흑자 적자일 거예요. 여기 자 이쪽 좌측 구간은 흑자일까요? 적자일까요? 여기 Y0가 돼야 국제 수지가 균형이야. 그러면 Y0보다 지금 소득이 Y1은 소득이 더 낮잖아요. 이 소득이 낮다는 것은 소득은 다 어디로 가니까? 수입으로 가니까? 수입이 적다는 거지. 그럼 국제수 흑자예요, 적자예요? 흑자지, 흑자. 수입이 적으니까. 여기 이쪽 구간이 흑자입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Y2야, 예를 들어서 Y2. 그러면 이 소득의 증가는 여기가 국제수지가 균형인데 소득이 증가하면 전부 다 뭘로 간다고? 수입으로 간다고. 따라서 국제수지가 적자. 그래서 왼쪽 구간은 흑자, 오른쪽 구간은 적자.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걸 하는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정책을 쓰게 되면 흑자인지 적자인지 판단을 해야 그 다음에 효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구간인지 적자 구간인지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273페이지 8.36 거기 식을 이렇게 바꿔두겠습니다. 여기 바꿔요. 그 BP 곡선의 식을 그 위에다가 써놔. BP 곡선 위에다가 273페이지 BP 곡선 식을 저렇게 바꿔. 자, 그리고 그 식 바로 위에 단락에 가보면 그러면 국제 수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첫째 밑줄 그세요. 순수출의 주요 결정 요인은 국내외 소득과 실질 환율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변수값으로 다 집어넣어야 되고, 두 번째, 이자율 평가설에 의하면 순자본 유입은 무엇보다도 국내외 이자율 차이 밑줄, 그리고 예상환율 변동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예상환율 변동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넘어가 봐. 다음 단락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냥 거기서부터 계속 좀 봅시다. 그냥
예상 환율 변동률이 결정된다. 그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몇 줄 겁시다. 단기적으로 예상 환율 변동률이 0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본 수지는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율 차이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원래 이자율 평가는 여기다가 뭐가 있었다고? R equal R 스타 플러스 예상 환율 변동률인데, 이거를 없애버렸다 이것이에요. 이걸 제로로 보내버렸어, 제로로. 그러니까 몬델 플레밍 모형은 이자율 평가로 도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자율 평가로 도입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8.36 뒤에 써져 있어, 그게. 8.36 바로 밑에 거기 밑줄 보세요. 순수출은 실질 환율의 증가함수고, 순수출 그 NX라고 씁시다. NX는 실질 환율의 증가함수고, 그 다음에 F 자본 수지는 국내외 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 이것도 이제 여기다 플러스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본 수지인데요. 자본 수지인데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때? 자본이 들어오고 해외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본이 빠져나가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그 274페이지 보면 274페이지 BP가 수평일 때 그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이동 써졌죠? 동그라미. 위에는 흑자 구간이고 아래는 적자 구간이다. 다 설명드렸어요. BP 곡선이 우상향하면 자 뭐야? Y0 찾아봐요. Y0 찾아봐. Y0 소득 수준이면 이자율이 R0면 국제 수지가 균형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왼쪽 그래프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 위쪽의 구간이라면 지금 BP 0보다 크다는 흑자라고 되어 있는 그 구간에서는 소득은 Y0인데 이자율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 Y0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보내. Y0에서 수직의 점선을 위로 쭉 보내. 새로운 점선 만날 때까지. 그 한 점을 찍어서 그 구간에서는 BP의 좌측 구간에 위쪽 구간에 있을 때는 소득은 똑같은데 국제수지 균형 소득은 똑같은데 이자율이 높으니까 자본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국제수지가 흑자다. 마찬가지예요. 그 R0에서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 그래서 만나는 점이 또 있죠. 그 점에서는 이자율이 R0면 국제수지가 균형인데 소득이 Y1으로 지금 늘었잖아. 그러니까 소득 증가는 다 뭘로 간다고? 수입의 증가로 간다고. 따라서 국제수지가 적자 구간이다. 앞으로는 그래서 BP 곡선을 중심으로 위쪽 흑자고 아래쪽은 적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을 볼게요. 그 279페이지 정책. 일단 변동환율제도 재정정책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279페이지. 변동환율제도 거의 재정정책 동그라미. 그 뒤에 화폐금융정책 이렇게. 재정정책, 화폐금융정책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재정정책은 바로 거기 위에 279페이지 첫 번째 그 평면에 있습니다. 그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도의 재정정책 동그라미. 그 재정정책. 거기다 별표 하나 하고 8-24 별표 하나예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8-25 거기다 별표 하나 하고 그래프 화폐금융정책입니다. 일단 변동환율제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고정환율제도 볼게요. 몬델 플레밍 모형 이렇게 받고 이게 지금 2번, 3번 확장 재정정책인데요.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야. 그리고 여기 정운찬 저희는 자본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의 가정밖에 없다고요. 완전 자본의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재정 지출을 늘렸다. 확장 재정정책 썼다. 어떤 효과가 있냐. 지금 이거야. ROI 평면에
일단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완전 자본은 BP가 수평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수평. 그래서 수평의 형태의 BP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쭉. 그리고 수평일 때는 항상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은 상태 수평이라 했어요. R equal RF. 최초의 수준이니까 제로라고 써. IS는 우하향에 이렇게, LM은 우상향하고, 이렇게 IS, LM, BP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상품 화폐 외환의 동시균형점을 A점이라 합시다. A점. 자, 첫 번째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어떤 곡선이 움직일까요? 저기 봐봐요. 정부 지출 어디에 들어있어? IS 곡선에. IS 곡선에 들어있잖아. 저기 IS, CIG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 총 수요가 증가하면 IS 곡선 옆에다가 요 수식을 한번 써봐요. IS 곡선 옆에다 수식 한번 써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ISM 할 때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IS 곡선이 움직입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총 수요가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IS 곡선이 움직인다. IS 제로가 IS 원으로. 자, 그렇다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IS 곡선이 우측 이동해. 그러면 항상 여러분 어떤 점을 찾냐면 IS와 LM이 만난 점을 찾아. 요 IS와 LM이 만난 점이 이 점이야. B점. 그리고 B점에서 이 B점은 IS와 LM은 만나고 있지만 BP는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만 만나는 이걸 대내 균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떤 균형? 대내 균형. 이 B점은 대내 균형이다. 이 대내 균형에서 뭘 찾냐면 국제 수지가 흑자인지 적자인지 찾아. 흑자예요, 적자예요? 아까 BP 곡선의 위에는 흑자. 그래서 흑자인지 적자인지 찾아. 그 다음에 환율 제도가 고정환율 제도인지 변동환율 제도인지에 따라서 여기 요 국제 수지가 불균형이 되면요. 국제 수지 불균형이 되면 고정환율 제도인지 변동환율 제도인지에 따라서 조정 변수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환율 제도를 본다고? 변동환율 제도야. 환율 제도가 자유롭게 환율이 움직여요.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변동환율 제도야. 그러면 요 국제 수지가 흑자면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려면 흑자라는 것은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에 공급이 많겠죠. 그래서 외환 시장에 공급이 많아. 이거를 외환의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초과 공급. 항상 뭐가 많이 돌아다니면 공급이 많아. 지금 많이 돌아다니면 가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외환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외환의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아까 우리가 항상 내가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없어. 그러면 그냥 생각하면 돼. 그냥 머릿속에. 수요 공급 곡선 그냥 알잖아. 공급 수요. 공급이 많다는 거야 지금. 공급이 많으면 환율 떨어지겠지 뭐. 수요가 많으면 환율 올라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이게 환율 이론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둬요. 지금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악화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환율이 악화되면 환율이 떨어지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이건데요. 직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산품 가격이 값이 싸죠. 잘 팔려. 외국 상품 가격은 비싸요. 수입이 안 돼.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 적으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제 가격이 저렴해져서 수출이 잘 되고 수입제 가격은 비싸져서 수입이 안 된다. 따라서 경상수지는 X-IM입니다.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환율 상승은 수출제 가격을 값싸게 만들어 수출이 잘 되고 수입제 가격이 비싸져서 수입이 안 된다. 경상수지는 개선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NX가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악화돼. 정부 지출의 증가라는 것이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켰는데 요 순수출 감소는 또 어디 있어요? 여기요. 그래서 순수출을 감소시켜서 환율 하락 때문에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경상수지가 악화되면서 요 총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해서 원래로 돌아옵니다. 다시 요 IS가 어때요? 좌측으로 다시 돌아가서 A점이 C점이 된다. 돌아와 이렇게. 결과적으로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거 불변이야. B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국제수지가 흑자다. 요 흑자 상태에서 환율이 하락하고 순수출이 감소해서 원래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IS 곡선이 우측 가고 새로운 대인의 균형점에서 국제수지가 흑자니까 환율이 하락해서 순수출이 감소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온다. 정부 지출 증가는 결과적으로 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소득을 변화시킬 수 없어서 변동환율 제도하에서 자본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 자, 정부 지출 증가 이런 총 수요의 증가 요인을 환율 하락, 순수출 감소라는 총 수요 감소 요인이 상쇄시켜서 총 수요 변화를 전혀 없게 만들고 있다. 이걸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구축 효과. 구축이 되고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구축 효과라고 그런다. 완전 구축 효과. 또 하나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 정부 지출을 증가하면 재정 수지가 적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재정 적자. 정부가 많이 써 지출을 많이 하면 적자가 돼. 요 순수출 감소는 경상 적자예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가져온다는 쌍둥이 적자를 이렇게 설명한다. 먼델 플레밍 모형에서 쌍둥이 적자를 이걸로 그렇게 설명한다. 시사점이 지금 뭐 했어요? 재정정책의 무력성 명제. 두 번째는 완전 구축 효과. 세 번째, 재정 적자가 경상 적자를 가져온다는 쌍둥이 적자를 이걸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거기 8-24를 좀 보시면 그래프 설명 부분에 8-24 279페이지 확장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 몇 줄? 확장 재정 정책을 사용하면 IS 곡선이 우측 이동해서 새로운 균형점에서 대내 균형이 형성된다. 그 대내 균형 A1 중요한 것은 A1에서 이따 거기다 몇 줄 보세요. 국내 금리가 국제 금리보다 높아서 외국 자본이 유입되고 환율 하락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 하락이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BP 곡선의 위쪽에 있으니까 흑자 아니냐. 그래서 외환의 공급량이 늘어서 환율이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거기처럼 원래는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같았는데 국내 이자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요 환율 변화 부분을 요 B점을 어떻게 평가를 한다고? 국내 이자가 R1으로 높아지고 국제 이자는 R0, F 이 수준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높아지면서 자본이 어떻게 되고 들어오고 그게 환율을 하락시킨다. 외환의 공급을 늘려서. 여긴 똑같아. 외환의 공급을 늘려서요. 환율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걸 자본의 이동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때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확장 통화 정책. 평면 하나 그려보세요. 똑같이. 평면.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확장 통화 정책이야. 물론 환율 제도는 똑같이 변동 환율 제도네요. 변동 환율 제도야. 그리고 자본 이동은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야.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소국 개방 경제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보통 이런 가정을 둡니다. 우리나라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우리나라 언제 변동 환율 제도로 갔어? 우리나라 외환 위기 전까지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변동 환율 제도로 이행을 했습니다. 97년도죠. 97년도.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 우리나라 자본이동성은 외환 자유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자본이동성에 관한 한 완벽하게 선진국입니다. 자본이동성에 관한 한 거의 통제가 없어. 그래서 완전한 게 자유로운 상태고 그 다음에 소국개방경제라는 가정은 지난번에도 한 번은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소국개방은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쓰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걸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소국개방은 국제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나라가 소국개방경제예요. 국제시장에서 이자율 그런 걸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야.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분석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통 소국개방경제로 스몰 오픈 이코노미 소국개방경제로 보통 가정을 한다. 소국이란 소국이야. RO의 평면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아니에요? BP가 일단 수평이고 IS는 우하향, LM은 우상향 이렇게. IS, LM, BP 상품화표 외환의 동시균형점이야. R equal RF 최초의 제로 수준이에요. 소득 수준도 Y0야. 확장 통화 정책을 쓰면 통화량을 늘리면 어떤 곡선이 움직일까요? 그렇죠. LM 곡선에 통화량이 있으니까 LM이 움직이겠죠. LM 곡선 우측 보내. 최초의 균형점에서 먼저 통화량을 팽창시키면 어떤 곡선이 움직인다고?
통화량이 어디밖에 없어요. LM 곡선이 밖에 없으니까. LM 곡선이 우측 가겠죠. LM이 이렇게 제로가 LM1으로 우측 갔어. 자, 저기 보니까 B점을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요? IS와 LM이 맞아떨어지는 점. IS와 LM이 맞아떨어지는 점. 어디야? 여기죠. 그래서 새로운 균형점, 요 B점은 BP하고는 안 만나고 있어서 BP는 외환시장 균형, 이걸 대외균형이라고 그래요. 대외균형. 그래서 BP하고는 안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대내균형이고, 대내균형. 여기서 뭘 찾으라고? 국제수지를 찾으라고, 국제수지를. 그래서 BP가 흑자예요, 적자예요? 그렇죠. BP 곡선의 아래쪽에 있으니까 적자지. 아래쪽에 있으니까 적자라 했어요. 적자. 자, 이 국제수지 적자면 불균형이면 불균형이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이 조정하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량이 조정한다. 그래서 적자면 외환시장에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으니까 외환시장에 수요가 많다고. 초과 수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거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지. 외환의 가치. 이게 외환의 가격이라 했어요. 아까 P달러라 그랬잖아. 외환의 가격이 환율이라 했어요. 외환의 가격이 환율.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환율 상승하면 저기 봐요.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이 저기 어떻게 된다 했어? 감소하고, 환율 상승하면 순수출이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이 감소하고,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하고. 순수출이 증가한다. 순수출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 이게 총수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순수출 어디에 들어있다고? IS 곡선과 BP 곡선에 들어있는데, 순수출은 요 IS 곡선과 BP 곡선에 들어있는데, BP는 수평이기 때문에 우측 가봐도 똑같고요. 이렇게 IS 곡선이 우측 간다 이것입니다. IS와 BP가 둘 다 우측 가는데, 균형이 요 회복이 될 때까지 IS가 우측 간다. 이렇게. 이런 점이 C점. 결과적으로 반드시 모형의 내생 변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네요. 증가해. 이자율은 원래로 돌아왔으니까 변함이 없네요. 이자율은 원래로 돌아왔어. 자, 결과적으로 봤더니, 세 번째 결과적으로 봤더니, 소득은 어떻게 되고요? 증가해. Y, 소득은 증가해. 이자율은 변함이 없죠. 투자도 변화 없지.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순수출은 자,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순수출이 증가하고, 자, 요 점은 A점이든 최종균형점 C점에는 국제수지 BP 곡선 상에 있죠? BP 곡선 상에 있으면 국제수지가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균형식이야. IS는 상품시장 균형식, LM은 화폐시장 균형식, BP는 외환시장 균형식. 이 균형이잖아 지금 C점이. 그 말은 요 경상수지가요 흑자라면 자본수지는 적자가 돼야 흑자 적자가 맞아떨어져서 균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본수지는 경상수지와 부호가 반대입니다. 요 부호가 반대야. 그리고 규모는 같아야지 제로가 되죠. 크기는 같아야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돼서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이동이 여기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면,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라면 항상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크기는 같고 규모는 부호는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 방향. 이게 변동환율제도의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고정환율제도 하나만 더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잠깐 쉬고 고정환율제도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